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네, 송철수입니다. 네, 이제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0월인데요. 예, 예, 올해는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참 다이나믹했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달 주제는 뭔가요? 네, 이제 3분기까지 결산이 이루어지면 네. 대략적인 연간 소득 금액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좀 더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로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네. 사실 이제 수익 금액은 뭐 대부분 다 100% 이렇게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요즘은 뭐 자의반 타의반 다 신고하게 되니까. 근데 결국 이제 경비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데 근데 경비를 지출해도 어떤 거는 경비 처리가 되고 또 나중에 추후에 이제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궁금해하시니까 그런 내용. 일단은 이제 소득 구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치과의 이제 소득 구성인데요. 네. 이제 뭐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죠, 이렇게. 네, 수입이 있고 결국에 이제 수입에서 이 두 개 이제 주요 경비와 이제 기타 경비, 이 총 경비죠. 요거를 이제 차감하면 결국 이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익,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익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는 네, 소득에 대해서. 바로 지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치과는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표준 소득률 상으로 38.3%로 보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에서는. 네. 그래서 100의 수입이 있다라면은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38 정도 된다. 평균적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경비 쪽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네. 주요 경비와 이제 기타 경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임차료와 그다음에 인건비, 그 재료비 요 세 가지를 주요 경비라고 하고요. 덩치 큰 경비, 네. 주요 경비, 네. 나머지 기타 재경비. 네. 예. 그래서 이제 표준 소득률과 치과의 기준 소득률을 고려해서 숫자로 보면은 이 세 가지 주요 경비가 전체 수익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5% 정도 되더라. 이게 전국 평균 이 정도 되더라. 네. 꼭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뭐 접대비라든지 광고 선전비라든지 이런 경비의 합이 한 대략 한 17%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득을 좀 줄이려면 이 수입 금액이야 픽스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경비를 좀 늘려야 이 이익이 좀 줄어들겠죠. 이 기타 경비가 이렇게 추후에 이제 사후 검증이라든지 이제 세무 조사 시에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될 이제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요거 갖고는 이제 수익 금액 누락했냐 안 했냐 이제 그거 네. 사실은 뭐 많이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거 네. 따지고 네. 결국은 이제 경비를 부인시킬 때 네. 사실은 이제 이걸 많이 터치를 하죠.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게 경비 지출을 인정하지 않는 다들 잘 이거 아시겠지만 이거 비용 아니다. 네. 인정 못하겠다. 네, 와이프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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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네. 거 먼저 설명? 일단 이제 주요 경비 그 전에도 이제 주요 경비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조사 시에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기타 경비로 이제 조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요 경비에서도 좀 조절할 부분이 남은 기간 동안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임차료와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고정비 성격에 가깝죠. 특히나 임차료 같은 경우 또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경우도 고정비 성격 뭐 어떻게 뭐 인원수를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4대 보험 문제 때문에 인건비를 약간 뭐 페이닥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소득을 축소하시는 분들 덜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분들은 9월 결산을 토대로 이제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겠죠. 근데 대략 뭐 일반적인 어떤 그 직원들 급여 소득이 높지 않은 직원들은 4대 보험 다 부담하더라도 사실 신고하는 게 유리하죠. 최고 소득에 근접해서 신고하시는 치과라면 그리고 또 네. 세액공제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시면은 이제 신고를 이제 인건비도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차 뭐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당연히 이제 쓴 경비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전체 매출 고려 그 적정 비율도 있으니까 그런 걸 따져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되는 경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세 가지 주요 경비는 사실 부인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될 어떤 자산을 경비 처리를 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부인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게 결국 재고 자산을 건든다라는 거는 다음 연도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물려가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주요 경비에서 좀 문제될 만한 뭐 경비는 뭐 인건비 정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특수관계자 인건비. 그러니까 사모님이라든지 뭐 친척을 이제 그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형이나 처리를 동생이나? 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아니 실제로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죠. 그렇죠. 네, 실제로 맞는데, 근무 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자리도 있을 거고 업무한 내역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국세청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미리.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소명하실 필요가 있고. 자, 기타 경비 부인 유형인데요. 앞서서 기타 경비는 전체 경비에 주요 경비를 뺀 개념이었다라면 여기서 말씀드린 뭐 부인 유형은 일단 기타 경비 중에서도 정말 애매한 것들, 뭐 우리가 이연령, 비연령이라고도 하는데 뭐 복리후생비라든가 접대비라든지 뭐 차량 유지비라든지 뭐 소모품비라든지 이렇게 과세 당국에서 봤을 때 사적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병원 경비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좁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 세무사님 이제 세무조사 대응하면서 네. 약방의 감차처럼 이제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지금 뽑아서 지금 네.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기준, 용도 기준, 이제 거리 기준.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접한 기준인데 사실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라면 이제 용도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사업용으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원장님들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히나 이제 개원 연차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세무사님 이거 써도 됩니까? 또 쓰면 경비 처리가 되나요? 결국 이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치과 소모품을 이마트에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청소용품이나 네, 뷰티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용도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용도 기준도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세 가지가 접목이 돼서 그쪽에서 좀 인정할 만한 경비가 돼야 부인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사용일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 이제 조사를 실무적으로 하면 일단은 부인될 만한 경비들을 내려줍니다. 엑셀 파일로 해서 그래서 쭉 보시면 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카드사에서 받아서 그쪽에서 올리죠. 사용 기준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사용이냐, 해외 사용이냐. 해외 사용은 기본적으로 부인된다고 보고 국내 사용 중에서도 국내 평일 이용이냐 아니면 공휴일 기준이냐 이용이냐 이렇게 공휴일은 여기서 말하면 법정 공휴일 기준이 있거든요. 그 원장님 이게 토요일도 포함되느냐 이런 질문하시는데 토요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선과 국내 평일 이용으로 보고 나머지 토요일을 제외한 빨간 날에 사용한 지출은 일단 부인 대상 금액으로 올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은 뭐 쉬는 날에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뭐 식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공휴일에는 업무상 이렇게 지출하실 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부인 대상으로 많이 올리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리 기준인데 이제 거리 기준은 보셔도 느낌이 오실 텐데 이제 원거리냐 근거리냐. 기본적으로 이제 근거리라면 병원 이제 사업장 근처에서 이렇게 쓰신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국세청 이제 자료 보면 상호만 봐도 좀 멀리서 썼구나 아닌구나라고 딱 티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명 붙은 이런 업체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지방에 계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큰 병원인데 네. 지방은 사실 비용 나갈 게 없잖아요. 임대료도 네. 안 나가고 네. 건물도 또 보닐 거야. 임대료도 안 나가. 네. 그럼 뭐 비용 될 게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장님이 이제 병원 식구들 전체 데리고 이렇게 필리핀을 뭐 한 일주일 갔다 오시려고 할 때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에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게 네.
그 언제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뭔가 정리해놓고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네, 네, 네. 그래서 조사 혹시 받게 되면 네. 소명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셔라. 네. 이게 사실은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병원 지출과 관련돼서 쓴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부인당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출을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부인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조사 뭐 항상 대응하시겠지만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거든요. 네, 네. 어떤 형식보다 사실관계. 뭐. 국세기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아 이거는 뭔가 좀 의심받을 만하다. 그럼 뭔가 우리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뭔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제3자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네. 이제 사실은 여기에 오케이 되는 거죠.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 대응을 해보면 결국 수익 금액은 요즘에는 다들 이제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 잡는 게 이 부분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경비 내역을 이제 분석을 하면 뭐 첫 번째로 나오는 케이스예요. 상품권 따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또 이게 좀 약간 현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점 관리를 하는 항목이에요. 과세 관점에서.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상품권을 이제 지출 경비로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소명을 하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사후 검증이라든지 이제 세무조사 시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냐면 이게 국세청 실제 양식이거든요. 이제 조사 받으면서 실제 이제 구매 일자가 언제고 상품권을 그리고 구입 금액은 얼마냐. 그리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냐. 어떤 복리후생비로 했냐, 뭐 접대비로 했냐. 그리고 처리 금액은 얼마야. 그러니까 구매 거의 뭐 같을 텐데 구입 금액이 이제 뭐 1,000만 원인데 뭐 500만 원만 처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적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귀속자를 소명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뭐 편의상 이제 직원하고 고객 등 이렇게 나눴지만 직원이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누구누구한테 제공 일자가 뭐 언제고 언제 했고 또 받은 자는 누구고 직책은 뭔지. 고객이면 이제 옆에다가 이제 뭐 제공 일자, 받은 자 성명 이렇게 써야 되는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접대비. 예. 결국 소명을 못하면 귀속자 소명 불가 금액이라고 해서 요 금액은 이제 소득 금액에서 이제 올라가는 추징을 받는 이제 비용으로 부인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실제로 이제 상품권을 사서 어떤 이제 직원이라든지 고객한테 줬다라고 하면 이런 내역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은 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라도 이건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연히 급여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급여 신고를 금전으로 주게 되면 이제 사대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상품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은 되겠죠. 실제로 이제 직원들한테 줬으니까. 다만 이제 뭐 직원들의 각본세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고객인데 실제로 뭐 많지는 않더라도 환자를 많이 데리고 오는 고객이 있어요. 환자가 있어. 환자를 많이 소개해 주시고 부환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현금으로 뭐 하기도 그렇고 그럼 상품권을 이렇게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동 치과에서는 많은데. 여튼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비용처리를 해야죠. 그럼 뭐 접대비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는 해놓을 필요가 있다. 다만 작성 시에는 이제 뭐 A라는 환자가 이 B라는 환자를 소개시켜 줬다라면 나중에 이제 차트상에서 A와 B가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환자라는 거. 근데 뭐 소개시켜 줬는데 아예 차트에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차트에 뭐 이렇게 뭐 상품권 했다 이런 금액 근거라도 좀 남겨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적어 놓으면 사실 이제 뭐 이게 쉽지 않으면 뭐 차트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소명이 되겠죠.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 경험인데 실제로는 사실은 받은 고객 입장에서는 사례금에 해당이 되잖아요. 사례금은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원천징 세세다. 그렇죠. 우리가 경품 당첨되면 제세 공과금 제외하고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분들은 22% 기타 소득을 내야 되는 분들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줘야 되는데, 즉 원천 징수를 하고 줘야 되는데 뭐 실무적으로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22%를 우리 상품권 인정받은 금액에서 22%를 더 낼 수는 있다. 이거는 근데 아마 이제 뭐 소액이면 그냥 넘어가고 이제 고액이면 이제 뭐 그러니까 태클을 이게 이제 걸 거고. 소액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뭐 많이 지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적되면 또 그 금액도 22%니까. 그러면 이제 조사 공무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무시 못하니까 예.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여튼 상품권을 필요 경비로 지출을 했고 또 신고를 했고 또 조사 또 사후 검증이 나온다라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된다. 결국에는 이제 지출을 뭐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좀 뭐 어떤 항목은 몇 프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죠? 그것도 굉장히 단골 질문인데 단골 질문이죠. 사실 예전에는 이제 답이 없었죠. 어차피 주요 경비 빼놓고는.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평균 업종 평균 뭐 비율을 매출액 대비 이런 비율을 신고 때 안내문으로 보내줍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몇 번 다뤘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2016년, 17년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고 맞추기 2018년 물론 재작년 기준이지만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이런 비율인데 뭐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복리후생비도 한 3% 정도 보시면 되고 매출액 대비, 접대비는 뭐 1.5%, 광고 선점비 1.2%, 뭐 지급 수수료 3.75%, 소모품비는 뭐 대략 한 2.5% 정도 되는데 이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판관비, 기타 판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판관비 5.79%인데 제일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기타 판관비가 뭡니까, 세무사님? 이렇게 덜어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기타 판관비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요 앞에 이제 넘버링을 해놨거든요. 4번 복리후생비, 18번 접대비, 22번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판매 관리비에서 1번부터 이제 34번까지의 넘버링이 있어요. 표준 손익계산서. 예, 표준 손익계산서에. 그냥 예. 그 평상시 받아보는 예, 손익계산서 말고 계산서에 그 신고서에 들어가는 예. 표준 손익계산서. 그 신고서를 표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이제 기타 판관비가 뭔지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기타 판관비의 그 표준 손익계산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인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내주는 손익계산서, 재무회계에 기초한 손익계산서와 표준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는 있는데 표준 손익계산서에는 안 보인다. 그러면 기타 판관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은 평균 어떤 가늠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기타 판관비는 약간 이제 병어마다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표준 손익계산서에는 의료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맞아요. 의약품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따로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치과 회계 처리를 하면서 세무사무실에서 치과 의료 소모품비라고 안 놓고 치과 재료비라고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의료 소모품비라고 늘어나면 의료 소모품비라고 기장을 하면은 기타 판관비에는 들어가지가 않죠. 의료 표준 손익계산서 있는데, 근데 치과 재료비라고 하면은 이 기타 판관비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판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재료비 비중이. 내가 어떻게 비용을 쓰냐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기장을 해주느냐. 그래서 이제 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증 해결소 됐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다 중요한데 튀지 않고 잔잔하게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신고에서. 그래서 지출을 하실 때도 전체적으로 이런 비율이라든가 평균에 벗어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경비 지출 그리고 이제 인정되지 않는 유형들 뭐 관련해서 뭐 상품법 비롯해서 또 관리 방법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원장님들 그 9월까지 꼭 결산을 한번 받아 보시고요. 한번 수치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절세가 될 수 있도록 잘 비용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어떤 네. 비용이 네. 더 뭐 내가 더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네. 보충을 해야 되는지.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